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흥망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가 조용히 문을 닫고 전혀 다른 질서가 시작된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에 불빛이 가장 뜨거워질 때 높은 곳에 있던 왕관이 스스로 굴러 떨어지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온 자가 빈자리를 바라보게 된다. 과연 이것은 누군가의 상상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시대 변화의 징조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정치적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철 스님 깨달은 말씀을 구독해주시면 세상이 흔들릴수록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깊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경기도 북쪽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던 한 가족이 낡은 삼배의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보자기 안에는 습기에 얼룩진한 지 수십 장이 겹겹이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오랜 세월에 번져 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는 칼끝으로 새긴 듯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가장 앞장에는 짧은 경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때가 오기 전에 이것을 세상에 내놓지 말라. 사람의 욕심으로 하늘의 시간을 앞당기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 그 기록을 남긴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이름과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황해도에서 내려온 한 무속인이 남긴 신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연구했던 이름 없는 도인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긴 사람의 이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적힌 상징들이 오늘의 현실과 이상하리만큼 겹쳐 보인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록을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바라보기도 합니다. 물론 성철 스님께서 이 문서를 직접 남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혼란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밖의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자기 안에 탐욕과 미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권력과 명예가 영원하지 않으며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을 낮추어 보아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기록 속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반복됩니다. 왕관이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왕관을 쓴 사람이 자신의 무게를 잊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기록의 주인공으로 전해지는 여인은 일제 강점 기말 황해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평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밤새 잠들지 못하며 누구도 없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향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흘 동안 거의 눈을 감지 않은 채 백두산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땅이 갈라진 것은 산이 갈라져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갈라졌기 때문이다. 그 뒤는 경기도 포천의 늙은 무속인을 찾아가 신내림 의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식이 끝난 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언도 있고 며칠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산과 강의 방향만 바라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한 농민부터 사업가, 지역 유지, 정치의 뜻을 둔 사람들까지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는 날과 자식의 혼인만을 물었지만 그는 개인의 운세보다 나라의 흐름을 더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의 기운은 마당에서 시작되지만 한 나라의 기운은 백성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의 마음이 차가워지면 궁궐의 지붕부터 서리가 내린다. 이것은 풍수의 언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묘의 방향이나 집의 위치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피는 오래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의 방향이 바뀌고 군복을 입은 자가 언젠가 자리에서 내려오며 백성의 소리가 막힌 문을 열게 된다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2차례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그가 적어놓은 기록 대부분이 압수되거나 불태워졌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이 3대 보자기 속에 일부 문서를 숨겨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이 한번 뒤집히기 전에는 열지 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말이 칼보다 날카로워지고 물과 불이 한 해에 함께 일어나는 때가 오면 그때 문서를 꺼내라.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말 한마디가 수십만 명에게 퍼지고 확인되지 않은 분노가 하루 만에 사회 전체를 흔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편의 말만 듣고 반대편의 사람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쪽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거리와 방송, 인터넷과 가정의 식탁까지 갈등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 막힌 기운이 오래 머물면 작은 불편도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 쌓이면 정치의 언어가 거칠러지고 정치의 언어가 거칠러지면 사회 전체의 기운도 메말라갑니다. 오래된 기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왕관을 쓴 자에 대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상징만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여름이 깊어지기 전 왕관을 쓴 자의 이하에 식은땀이 흐른다. 관청의 문이 그를 향해 열리고 아무리 발이 빠른 자도 관제의 그물을 오래 피하지 못한다. 백성의 울음이 하늘에 닿는 날 왕관은 소리 없이 굴러 떨어진다. 여기서 왕관은 반드시 대통령이나 한 명의 정치인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고 권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권 전체가 누려온 특권과 오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왕관은 직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관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정권 교체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정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뜻일까요? 기록은 왕관을 누군가가 빼앗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굴러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무섭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이 많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던 권력이 어느 순간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변하고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 들었던 목소리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가 됩니다. 그때부터 왕관은 머리를 빛내는 장식이 아니라 목을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정철 스님의 삶을 떠올려보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곳에 오를수록 자신의 그림자를 먼저 바라봅니다. 권력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이 피면 지고 강물이 차오르면 다시 낮아집니다. 풍수에서도 기운이 한쪽에 지나치게 몰리면 반드시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때가 온다고 봅니다. 지나친 상승은 하강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지나친 확신은 몰락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왕관이 떨어진 뒤 등장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강을 거슬러 올라온 물고기입니다. 왕관이 굴러떨어진 자리에 강을 거슬러 온 물고기가 오른다. 그러나 그 물고기 역시 강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물살은 여전히 세고 가야 할 길은 멀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오랜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올라온 새로운 지도자의 상징으로 봅니다. 순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기록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왕관이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자가 왕관을 쓰는 순간 또 다른 시험의 문이 열린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한 사람만 바뀌면 세상이 모두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국민의 마음이 그대로라면, 미움의 언어와 탐욕의 습관이 그대로라면
낡은 문제는 다른 얼굴을 쓰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왕관을 쓴 사람뿐 아니라 왕관을 바라보는 백성의 마음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비로그니 정치적 변화와 함께 자연의 이상 징후를 언급합니다. 가을이 오기 전 강위를 달리던 작은 것이 물속에 잠긴다.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눈앞에서 잠기는 것을 보는 날에는 하늘을 향해 왜 막지 않았느냐고 묻게 된다. 이 문장은 강이나 하천을 오가는 작은 이동수단의 사고를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제 사고 하나를 예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은 시대의 흐름을 뜻하고 그 위를 달리는 작은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질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제도가 갑자기 기능을 멈추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더욱 강렬합니다. 물의 재앙이 지나기도 전에 경기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든다. 그것은 전쟁의 빛이 아니다. 사람이 쌓아올린 것이 자기 열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빛이다. 일부에서는 대형 화재나 산불을 떠올립니다. 다른 이들은 과도하게密집된 도시와 관리되지 않은 시설, 기후변화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삶으로 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것이 스스로의 열로 무너진다는 말은 단순히 건물 한 채가 타는 장면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지나치게 부풀린 시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장한 도시, 안전보다 속도를 앞세운 사회 전체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록은 물과 불을 같은 시기에 언급했을까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흐름을 상징하고 불은 명예와 욕망, 급격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넘치면 질서가 무너지고 불이 지나치게 강하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도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넘치고 다른 쪽에서는 분노가 타오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던지고 정치인은 그 분노를 이용해 지지를 모으려 합니다. 기록은 이런 때를 하늘의 벌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결과가 자연과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불이 잠기고 불이 타오르는 시기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은 하늘에만 있지 않다. 사람의 탐욕과 게으름이 경고를 불러들였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만을 찾아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위험한 시설을 오래 방치한 무관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뒤로 미룬 선택, 불편한 진실을 보고도 입을 닫은 습관이 오랫동안 쌓여 큰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예언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의 작은 방치를 멈추어야 합니다. 기록은 자연재해에 이어 경제의 흐름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황금빛 거품이 하늘까지 치솟을수록 그 아래의 그림자는 짙어진다. 뒤늦게 불길에 뛰어드는 자는 불이 아니라 죄를 움켜쥐게 된다. 시장이 뜨거워질 때 사람들은 자신만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평생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노후 자금을 꺼내고 자녀에게 남겨줄 돈까지 투자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장의 열기가 가장 뜨거울 때는 언제나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형편과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잊은 채 군중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막아두는 물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물로 봅니다. 물은 너무 적어도 메마르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을 무너뜨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복이 아니라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5손가락 가운데 엄지만 남고 나머지는 꺾인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체 시장이 흔들려도 특정 산업이나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정 종목을 맞히는 투자 비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오를 때는 실력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바람이 바뀌면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것보다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도 기업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예언 가운데 가장 선멸한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겉은 불꽃이지만 속은 얼음인 시대가 온다. 숫자는 오르지만 밥상은 비고 지갑은 두꺼워 보이지만 살림은 얇아진다.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도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부 대기업과 자산가는 높은 환율과 자산 상승으로 이익을 얻지만 서민과 자영업자는 식료품과 연료비, 월세와 이자 부담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숫자를 보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시대입니다. 과연 숫자가 오른다고 나라 전체가 부유해진 것일까요? 통장 잔고가 늘었다고 마음까지 넉넉해진 것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만이 아닙니다. 돈이 줄어들 때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의 질서, 가족과 함께 버틸 수 있는 관계, 욕심이 올라올 때 멈출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한 번의 무리한 선택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다는 불안 때문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빨리 잡아야 할 기회도 있지만 기다려야 지킬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돈의 흐름 다음으로 관제를 이야기합니다. 관제란 법과 제도, 공적인 책임과 관련된 어려움을 뜻하는 예표현입니다. 관청의 문이 열리면 아무리 발이 빠른 자도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간다.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지고 버티려 할수록 더 큰 수치가 따른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차례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의 유죄를 예언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적 판단은 증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징은 어떤 권력도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록은 관제를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청구서라고 표현합니다. 권력을 남용한 만큼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한 만큼 언젠가는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서두르지 않지만 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일도 세월이 흐르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과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관제의 사슬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 열리면 두 번째 문과 세 번째 문이 저절로 열린다. 사슬은 강한 고리보다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끊어진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구조적 문제가 연달아 밝혀지는 모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계 장부 하나, 평범해 보이는 통화 기록 하나, 보잘것없는 증언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거대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결국 방 전체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간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끝까지 하늘을 원망하며 버티는 자는 더 큰 수치 속에서 끝을 맞는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일수록 사과하기 어렵지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잃었던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다시 살아나던 나라 역시 잘못된 구조를 정리한 뒤에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기록의 시선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향합니다. 방금 독수리의 두 날개가 서로를 향해 발톱을 세운다. 거대한 붉은 용은 밖의 창이 아니라 자기 몸 안의 병으로 흔들린다. 동쪽 성나라는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바라본다. 황금 독수리는 미국, 붉은 용은 중국, 동쪽 선나라는 일본을 뜻하는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정된 예언이라기보다 강대국 내부의 모순을 바라보는 역사적 은유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지만 내부의 정치적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한 나라의 구성원이라기보다 적대적인 두 부족처럼 갈라질 때
아무리 강한 독수리도 높이 날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성장 뒤에 부동산 문제, 부채, 청년 실업과 인구 변화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불신과 불균형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자연재해 위험과 맞서야 합니다. 기록은 제국은 외부의 적보다 자기 안의 교만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이 영원했던 적은 없습니다. 로마도 몽골도 수많은 왕조도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변화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커질수록 겸손이 필요하고 성공이 오래될수록 내부의 작은 균열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나라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가정도, 한 기업도, 한 사람의 인생도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대국들이 흔들리는 사이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기록의 후반부에는 앞부분과 전혀 다른 밝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두 손이 다시 맞잡히는 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노래가 흐른다. 칼이 아니라 말로 분노로가 아니라 눈물로 오래된 벽이 무너진다. 일부에서는 이를 남북이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와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상징으로 봅니다. 완전한 정치적 통일의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단을 영원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땅이었습니다. 북쪽에는 대륙이 있고 동쪽과 남쪽에는 바다가 있으며 서쪽에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아도 산맥의 기운과 바다의 기운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땅은 평온할 때는 큰 교류와 번영을 만들지만 갈등할 때는 주변의 힘이 모두 부딪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은 늘 외부 세력의 선택에 흔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앞으로 이 땅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된 한반도로 세계의 사람과 자본이 몰려든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시대의 심장 역할을 한다. 이것은 지나친 민족적 우월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 첨단 기술과 오래된 정신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만 그 문이 열린다. 분노를 선택하면 하늘도 등을 돌린다. 아무리 좋은 지리와 기술, 교육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이 서로를 증한다면 큰 운을 받을 그릇이 되기 어렵습니다. 풍수에서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싸우고 원망하면 좋은 기운을 오래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구분이 찾아와도 그것을 담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것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새벽을 여는 자도 등장합니다. 그는 3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며 날카로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함께 가진 자다. 오래된 정치 문법을 깨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버리지 않은 자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정치인의 얼굴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젊은 지도자를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인물은 단 한 명의 영웅을 뜻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도 미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꾼 시민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뒤에도 이웃을 돕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편을 가르기보다 진실을 말하려는 공직자일 수도 있고 눈앞의 이익보다 다음 세대의 안전을 선택하는 기술자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단상 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큰 강물은 수많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세상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높은 자리가 없어도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국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을 들을 때마다 모든 일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습니다. 기록은 미래가 돌에 새겨진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은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를 보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나쁜 미래가 가까워지고 작은 습관을 바꾸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욕심보다 생존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무리한 빚을 줄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 전 재산을 걸지 말며 가족과 돈의 상황을 솔직히 나누어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집과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전선과 가스,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 공간, 비상 연락과 약품을 점검하는 작은 행동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정보보다 확인된 사실을 선택하고 분노를 키우는 말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오래 묵은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도 결국 수많은 가정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미워하고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등을 돌리며 부부가 마음을 닿은 채 살아간다면 사회의 큰 화합도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거창한 통일과 세계적 도약을 말하기 전에 오늘 저녁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분석했다는 사람들은 예언들이 하나의 도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관한 문장은 권력의 오만을 경고하고 경제에 관한 문장은 탐욕을 경고하며 재난에 관한 문장은 무관심과 방치를 경고합니다. 세계 질서에 관한 문장은 강한 자의 교만을 경고하고 통일에 관한 문장은 분노를 넘어설 용기를 요구합니다. 결국 모든 문장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 전에 오늘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수십 년 전의 상징적 문장이 오늘의 뉴스와 닮아 보이는 이유는 정말 미래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흥망이 시대마다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기 때문일까요? 어느 쪽이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시장의 열기는 끝없이 이어지지 않으며 미움으로 세운 질서는 결국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미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늘이 보낸 진짜 경고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경고 속에 지혜를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빚을 줄이고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치적 혼란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연습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밖보다 안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불씨를 키우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탐욕의 불인지 분노의 불인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같은 불이라도 하나는 모든 것을 태우고 다른 하나는 추운 사람을 살립니다. 같은 물이라도 하나는 마을을 삼키고 다른 하나는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운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분명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후는 불안정해지고 경제의 격차는 커지며 국제 질서는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숙한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삶의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정치와 경제의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위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문이 닫혀야 새로운 문이 열리고 겨울의 땅이 얼어야 씨앗이 봄을 준비합니다. 왕관이 떨어지는 장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누가 올라가는지만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시대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해주기를 바라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거짓을 줄이고 책임을 다하며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국군을 바꾸는 힘입니다. 국군은 하늘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기록의 마지막에는 이런 뜻의 문장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본 미래가 틀리기를 바란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바꾼 것이다. 이 말은 예언의 목적이 사건을 마치는데 잊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준비하여 피할 수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잠들어 있지도 마십시오. 재물의 흐름을 살피되 욕심에 눈멀지 말고 정치의 변화를 바라보되 증오에 빠지지 말며 자연의 경고를 듣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지키고 몸을 돌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시대가 흔들릴수록 중심을 가진 사람은 더욱 빛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던 길잡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신비한 영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실패 뒤에도 다시 일어나고 힘을 가졌을 때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새벽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바람이 흐르고 서로 다른 마음들이 다시 손을 잡는 날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돈 앞에서 내리는 선택 하나,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그날을 앞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더라도 마지막 붓을 진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문턱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찢겨야 할 것은 서로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따뜻함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어떤 왕관이 떨어지고 어떤 폭풍이 지나가더라도 이 땅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두려움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겠습니까?